제목 본격 소설 미즈무라 미나의 장편 소설 김춘미 옹김 문학동네 출판. 먼저 옹긴이의 말을 읽겠습니다. 미즈무라 미나의 씨의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 작품은 서지 구니오와 미즈무라 씨가 1996년 4월 7일부터 1997년 7월 27일까지 아사히 신문에 연재한 왕복 서간을 정리한 필담이었다. 그때 나는 옹긴이의 말에서 문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철학이 면면히 흐르는 이 서간집의 번역은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쓴다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자체로 적지 않은 기쁨이었다. 편지 속의 문장을 인용하자면 매일 커다란 꽃다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던 나날이었다 라고 썼다. 그만큼 필담을 통해 접하게 된 그녀는 삶의 자세, 확고한 세계관,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 모든 면에서 매력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필담에서 어른을 위한 초연애 소설을 쓰겠다고 예고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본격 소설이다. 복잡하게 얽히며 도도하게 흐르는 대화 같은 구성과 개성적인 등장인물들이 자아내는 매력은 그녀의 확고한 문학관으로 지탱되어 소설의 재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문학관은 성장 과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미즈무라 미나에는 12살 때에 뉴욕 주재원으로 발령이 난 아버지를 따라 전 식구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2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그녀는 일본과 일본어 그리고 일본 문학에 대한 향수와 동경으로 삶을 채우며 자란다. 동시에 이국에서 일본과 일본 문학을 동경하면서 상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녀의 작품 활동을 지탱하는 대명제가 되었다. 본격 소설이 시작되기 전의 길고 긴 이야기에서는 저자의 시선을 통해 일본 문학의 상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흥미를 끈다. 예일대학 불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1985년에 귀국한 그녀는 다시 프린스턴 대학과 미시간 대학, 스탠퍼드 대학에서 일본 근대문학을 가르치기 위해 미국을 오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인생 도정은 그녀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본격 소설까지 합쳐 3권밖에 안 되는 작품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있다. 1990년에 발표한 속명암은 일본 근대문학의 대문호 나스메 소세키가 미완의 작품으로 남긴 명암을 소세키가 깔아놓은 복선을 분석하고 소세키의 문체를 사용하여 그녀 나름의 작품으로 완성시킨 소설이다. 사토 야스마사는 소세키의 비유할 길 없는 비평정신, 즉 그가 소설이라는 것이 소설 그 자체를 물어뜯는 철저한 지혜의 실험임을 알고 있었던 최초의 근대 작가였다는 점이 오늘날에도 현대문학 이론을 원용한 다양한 실험을 하도록 평자와 작가들을 자극한다고 전제한 뒤 미즈무라 미나의 속명암을 그 실험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녀가 작가와 작품의 자명한 연결이라는 옛 신화를 부인한 텍스트론과 기호론을 원용하여 가감하게 실험한 속명암의 가장 좋은 이해자는 아마도 소세키일 것이며 그는 이 후대의 여류 작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던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즈무라를 소세키의 후계자로 인정한 언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충격으로 불린 이 데뷔작은 예술선장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5년 뒤에 발표한 사소설도 충격을 던졌다. 세로쓰기가 일반적인 일본 소설의 간섭을 깨고 가로쓰기로 이루어진 데다가 일본어 역이 붙지 않은 영어가 일할을 차지하고 있는 형식이 우선 화제가 되어 있다. 미국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항색인종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 대한 충격, 미국에 녹아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더 강해지는 일본에 대한 집착, 머리에서 이상화된 일본과 현실의 일본과의 갭이 두려워 귀국을 미루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글쓰기에 대한 욕망, 그런 것을 사소설이라는 형태로 독자에게 제시한 이 작품도 노마 문예상을 수상했다. 작가의 말대로 자기 자신의 체험과 함께 로망 아테즈라고나 할 일본인이 패권국인 미국에 이주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그리고 7년의 침묵을 깨고 그녀는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사소설과 줄곧 대립 개념이 되어 온 본격 소설이라는 소설을 상제한 것이다. 책의 띠지 앞면에 가와모토 사부로는 2002년 베스트 1은 망설임 없이 이 소설입니다 라고 찬사를 썼고, 뒷면에는 나스메 소세케 유작을 이어서 쓴 송명함으로 선명하고 강렬하게 데뷔해 전대미문의 바이링걸 소설, 사소설 From Left to Right로 독서가들의 이목을 놀라게 한 저자가 7년의 세월을 들여 대망의 제3작을 내놓았다. 21세기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행위에 대한 가감한 도전이 잊혀져 가던 문학의 희열을 환기한다고 씌어있다. 옆면에는 7년 만의 초연애 소설이라는 글이 보인다. 본인이 말하고 있듯이 이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베이스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에드거 린턴의 삼각관계 사랑을 현대 미국과 일본을 무대로 재생시킨 격정의 연애 소설이다. 일본의 대표적 고급 휴양지인 가루이자와의 별장에서 여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부유층 소녀 요코와 패전으로 중국에서 모친을 잃고 외삼촌네 가족에 얹혀서 일본에 귀화했지만 갖은 모멸과 멸실 속에서 자라는 사생아 다로 사이에 사랑이 싹튼다. 그러나 계급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은 둘을 헤어지게 한다. 그 뒤 성장한 다로가 미국에서 대재벌로 성공한 후 요코 앞에 나타난다는 설정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전후 일본으로 무대를 옮긴 폭풍의 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애 소설을 쓴다면 폭풍의 언덕 같은 작품을 쓰고 싶다고 말하던 미즈무라는 폭풍의 언덕을 인류의 문학사에 나타난 기적적인 작품으로 격찬하고 있다. 그녀는 폭풍의 언덕이 성공한 원인이 내레이터가 연인들에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인식하고 본격 소설에서도 같은 구성을 도입하였다. 19세기식 연애소설의 기본적 형태가 제인 에어처럼 연인이 맺어져 행복해지거나 안나 카레니나나 마담 보바리처럼 불륜을 저질러 파멸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면 폭풍의 언덕과 그것을 본딴 본격 소설은 그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 좀 더 자유분방하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폭풍같이 거친 남녀의 숙명적인 사랑을 다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요코가 캐서린, 다로가 히스클리프,
요코의 남편 마사유키가 에드그, 스치야 후미코가 내레이터인 넬리, 그 이야기를 듣는 영국 남부에서 온 신사가 가토 유스케인 것은 명백하지만 본격 소설은 유스케에게서 요코와 다로의 숙명적인 사랑 얘기를 듣고 그것을 작품화하는 미즈무라 미나에라는 작가가 등장하는 삼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노녀와 후미코를 미록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뿜어내는 에로틱한 내용과 함께 현대 일본이라는 무대에서 움직이는 현대 일본인 남녀의 사랑이라는 설정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백마탄 왕자 두 사람이 온갖 현실적 규제의 틀을 깨뜨리고 한 여자만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설정도 설정이지만 그 대상인 요코가 자기 자매나 사촌 가운데 제일 미모가 떨어지며 곱슬머리를 곤두세우고 악을 쓰는 격정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시 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양면성을 띠는 인물이라는 설정도 눈길을 떼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다. 요코가 겨우 봉긋해지기 시작한 삐쩍 마른 빈약한 몸으로 발가벗고 하자니까 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요코라는 격정의 여인을 결어낸 작가가 리얼리티 획득을 위해 철저하게 계산한 부분이라 하겠다. 고백하면 번역 과정 내내 작가의 강렬한 표현력에 압도당해 그저 무턱대고 재미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소감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그대로 실현한 다루는 근대 이후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한 이 책은 세 권밖에 발표하지 않은 소설이 모두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일본 문학계에서 그녀에게 그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상한 저자가 한국의 독자 여러분에게서 밝히고 있듯이 연애소설이면서 동시에 패전 후 일본 사회의 변화, 특히 고도 경제성장으로 치달으면서 겪게 된 변화와 그 과정에서 사라져간 모든 것을 애도하는 사회소설이라는 측면을 지린다. 아즈마 다로가 베이비붐 세대인 1947년생이라는 설정과 3명의 우아한 노파들, 하루에가 1921년생, 후유에가 1925년생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자가 부모 세대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즈무라 미나에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세대 간의 단절에 대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세대 간의 단절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지만 일본은 이제 끝장이 아닐까 싶은 지점까지 와 있는 것 같다. 서양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아직 영화화되기도 전에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영국에는 최근에도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었다. 서구에는 이렇듯 모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통의 문화, 규범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의 일본에는 그것이 없다. 그 인식이 그녀로 하여금 하루에, 나스에, 후유에라는 세 노파 자매를 그려내어 패전정 그런 계급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했으며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살았었는지, 즉 과거 몇십 년간 일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궤적을 기록하게 만든 것이다. 그녀의 작품명은 속 명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르명이다. 작품의 수준보다 그 제목이 우선 화제가 된 것이 사실이다. 본격 소설이라는 제목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소설과 본격 소설은 본질적으로 청유가 다른 말이다. 그것은 비평과 관련되는 단어이고 특히 일본 근대 문학을 서구 문학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이다.
본격 소설이라는 개념은 규범적 개념이다. 일본 문학은 그것을 규범으로 삼아 스스로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내 생각에 서구에는 본격 소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애가 서구 문학의 중심적 주제이므로 19세기 서구 소설을 규범으로 삼았다면 연애 소설이라는 제목을 붙여도 무방했다. 그렇지만 일본에 사소설이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본격 소설이라는 틀 안에서 연애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근대 일본 문학이 그 형성 과정에서 어느 틈엔지 배제하게 된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다못해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삶의 이야기도 생존권을 지녀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에 기반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사소설적인 것만이 진실한 힘을 지닌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불행만이 진실이라는 생각은 일본 근대 문학이 무의식적으로 특권화된 것이다. 전후의 일본 문학에서 중산계급을 재미있고 즐겁게 그려내는 것은 거의 금기에 가깝다. 반대로 가난과 불행은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그것을 스쳐가는 문학적 유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설의 다양한 형식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나스메 소세키가 그가 숙지하던 영국 문학에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산층 계급을 제대로 그려내지 않았던가. 그는 대중 독자보다 조금 위쪽의 계급을 독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려냈다. 계급의 존재가 부정되는 미국에서조차도 소득 격차가 생활 양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작가들은 계층화된 현실에서 끊임없이 문학적 소재를 길어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 근대 문학은 전후 세대가 받은 철저한 평등 교육과 외국에서 수입된 마르크시즘이나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모럴 등으로 족쇄가 채워져 있다. 계층화된 사람들은 나쁜 이미지로밖에 그려지지 않는다. 본격 소설을 통해 일본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존재를 문학에 남기고 싶었다. 그녀가 소설 창작에 뛰어든 것은 소설은 기본적으로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 문학은 곧 인간의 지성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문학이 있는 한 인간은 지성의 수련에 고심하게 된다. 문학이 그의 거품에 가까울 만큼 각광을 받았던 60년대를 지나 쓰는 쪽이나 읽는 쪽이나 자신감을 상실한 현재에 그래도 문학을 읽어야 할 필연성을 느끼는 독자가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소설은 재미있다. 2006년 나온 번역은 네 운명이란 책에서 나는 이렇게 썼었다. 우리도 이제는 눈길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저 멀리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미즈무라 미나의 본격 소설을 번역 중이다. 그녀는 필담에서 언어가 항교하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가히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격찬한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같은 사랑 이야기를 일본을 무대로 써보고 싶다고 했었다. 그 작품이 이것이다. 그녀의 눈은 시간을 초월하여 1874년 영국의 황량한 히스 항야를 향해 있고 그녀의 가슴은 세계문학을 가득 품고 있다. 본격 소설에 대한 집념은 소설 제목을 본격 소설로 붙이는 오기를 부리게 하였다. 그만한 오기, 자신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멀리 내다보는 눈길. 미즈무라 미나이가 12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고 예일대학 불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프리스턴, 미시간, 스탠퍼드에서 가르쳤다는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세계 문학을 육화하여 품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 문학을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본격 소설 번역 작업은 작가의 사고의 궤적을 쫓는 지적 즐거움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이었다. 한국의 독자들이 영국민들이 최고의 러브 스토리로 선정한 폭풍의 언덕을 일본어로 옮겨와 한때는 계급과 국경에 저지당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이 초연애 소설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번역가로서의 조촐한 바람과 함께 그간 함께 고생한 고려대 일문과 석사과정 김주형 군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08년 8월 김춘미. 본격 소설 상 서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와 전직으로서의 소설가는 다르다. 출입국 카드, 비디오 대여점 회원증, 신용카드 신청 등등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입해야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많다. 거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과 함께 직업이라는 난이 있다. 직업난에 이르면 나는 언제나 당혹스럽다. 그런데까지 소설가라고 쓸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직업이라는 글자를 보고 있으면 내가 여태껏 겨우 2권의 소설밖에 쓰지 못했고 그 인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원찮은 글씨로 자유업이라고 써넣으면서 도대체 언제쯤 당당하게 스스로를 소설가라고 부를 날이 올까? 소설만 써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직업을 둘러싼 고민이다. 기본적으로는 역 앞에 세탁소를 낸 사람이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는 심각한 고민이지만 소설을 쓰려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은 아니다. 좀 더 심각한 고민은 천직을 둘러싼 고민이다. 예컨대 10년 뒤 내가 많은 소설을 써 그것만으로 당당하게 먹고 살게 되었다고 치자. 그럴 때가 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가 소설가인가 아닌가라는 회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소설가란 예술가이고 예술가라는 존재는 예술가로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전에 자기가 예술가로 태어났는지 자기가 운명의 별에 의해 이 세상에 예술가로 보내졌는지 아닌지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힘, 우주를 제어하는 신비한 힘에 의해 필연적으로 자기가 예술가로 태어났다고 믿고 싶어하는 과대망상적인 생각이 있다. 게다가 소설가는 유달리 그런 자의식이 강하다. 음악가나 무용가, 화가가 되려면 천부적인 재능과 오랜 시간의 혹독한 단련, 그 2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에 비해 소설가가 되는 것은 정말 간단하다. 누구나 문장을 쓸 수 있고 누구나 하룻밤 사이에 소설가가 될 수 있다. A는 소설가이고 B는 소설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한없이 자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용한 하늘의 소리가 귓가에 울리면서 너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섭니다. 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런 나에게 재작년에 기적이 찾아왔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팔로알토라는 마을에 체류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나는 3번째 소설을 쓰는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은 탓에 속도가 아주 느렸다.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생각지도 못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선물로 내려보내준 것이다. 그것도 바로 나를 지명하여. 그것은 옛날 옛적에 내가, 아니 우리 가족이 뉴욕에서 알게 된 어떤 남자의 이야기였다. 평범한 남자는 아니다. 무일푼으로 일본에서 건너와서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처럼 출세하고 부를 일구어 오래전부터 뉴욕에 살던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인생 자체가 거의 전설이 된 남자이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일본에서의 또 다른 인생이 있었다. 전후라는 가난한 시대의 각인이 뚜렷하게 찍힌 마치 소설 같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애초에 물거품처럼 덧없이 사라질 것이었다. 그것을 우연찮게 한 젊은이가 일본에서 듣고는 태평양을 건너 멀리까지 소중한 선물처럼 들고 와서 팔로알토에 있는 나에게 전해준 것이다. 물론 그 젊은이에게 그럴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자기 사정으로 미국에 왔고 자기 사정으로 나를 만나러 왔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마치 하늘이 그를 내게 보내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몇십 년 만에 캘리포니아 북부를 엄습한 엄청난 폭우에 갇혀있던 밤이었다. 밤새도록 자연의 위력에 희롱당해 신경이 흥분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일종의 독특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는 남자의 인생에 그처럼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니. 그리고 세상의 인가가 돌고 돌아 하필 내가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모든 것이 우연히 겹쳐 생긴 일이었지만 그 때문에 더더욱 하늘이 나에게 너는 소설가로 태어난 거란다 라는 계시를 준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하늘에 감사드렸다. 물론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것은 천직을 둘러싼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소설 그 자체에 관련된 문제였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일본어로 쓰인 근대 소설 자체에 관한 문제였다. 결국 나는 그때 주어진 소설 같은 이야기에 근거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고향감 가운데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써서는 안 될 것을 쓰고 있다는 꺼림직함, 아마 잘 써지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감을 끌어안고서 쓴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소설이 소설다운 형태를 갖춰감에 따라 나 같은 것이 무엇을 쓰든 유구한 시간을 살아가는 문학의 대해에서는 아주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아를 초월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라도 읽어주시는 독자가 계신다면 행복할